우선 기술론 가도록 할게요. 제가 한 장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사실 이 한 장으로 공부를 하시는 건 아닐 거고 각자의 교재로 어쨌거나 기술론을 다 공부를 하고 계시거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뼈대를 잘 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장으로 가장 압축한 뼈대를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것도 설명하면서 최대한 문제들을 같이 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술론은요. 일반적인 주로 이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실천 모델들을 쭈루룩 다루고 그래서 그냥 각 모델들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혹은 가족치료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6개의 모델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4개가 조금 더 초기에 나온 50년대, 60년대에 나온 거고 1900. 그다음에 80년대 이후에 나온 2개의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저기 제가 거기다 암기 팁도 써놨습니다. 전, 다, 구, 경. 전 다 구경했어요. 그래서 전략적 가족치료, 다세대 가족치료, 구조적 가족치료, 경험적 가족치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가족은 서로 연결이 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가족체계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읽다 보면 뭐 보앤의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족치료에서 가족체계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족체계로 보는 건 이 다세대 모델뿐만 아니라 모두 다예요. 얘네들은 다 가족은 체계라고 하는 건 그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서로 긴밀하게 상호 의존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이론들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체계 이론, 이거는 체계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면 얘는 사회 구성주의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실체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하는 거다. 그래서 가족원들을 엄청 지배하고 지멋대로 하여간 군림을 하는 아빠는 이 세계는 너무나 질서정연한 일종의 천국과 같다라고 느끼고 있을 때 그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은 그 같은 현실을 지옥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같은 상황을 구성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얘는 체계 이론이 아니라 사회 구성주의 관점에 영향을 주는 거. 그래서 이거를 구성해 이야기 이렇게 외우라고 거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해결 중심 모델하고 이야기 치료는 사회 구성주의 모델에 영향을 받은 모델이고 상대적으로 후기에 나온 모델들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집단인데 집단에도 3개의 모델이 있지만 집단 실천에서는 모델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집단을 왜 예를 들어 1대1로 상담하면 될 걸 이 10명을 한데 모아놓고 왜 집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개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집단이 왜 도움이 되는지 이걸 물어보는 집단의 치료적 효과 내지는 집단의 장점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집단의 특징은 2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역동을 만드는데 이 역동이 시너지가 될 수도 있고 역시너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결혼을 했는지 그죠? 이 사람과 살면 나 혼자 살 때보다 플러스 알파 이게 플러스 값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 혼자 살 때는 행복지수가 10 그다음에 그이도 행복이 10 근데 우리가 왠지 같이 살면은요 행복이 50으로 뛸 줄 알고 그래서 역동은 항상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는 근데 이게 양의 점수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살았는데 플러스 10, 10이 만나서 처음으로 20으로 시작을 했는데 18, 15 그다음에 10 그러고 같이 사는 게 적자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고민을 하다가 차라리 따로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모여 있다고 가족 혹은 집단이라기보다는 시너지가 어떠한가. 그러니까 집단 실천을 한다라는 건 집단 성원들이 만드는 이 역동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플러스 알파 값으로 둘이 각각 있을 때보다 함께 할 때 서로에게 더 플러스가 되는 그런 역동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역동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고 관련해서 역동에 대한 이야기가 시험 문제에 나오고요. 집단에서도 3가지 실천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천 모델을 구분하는 문제, 그다음에 집단을 왜 구성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모이긴 모였는데 내일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모여서 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서
회의를 하거나 혹은 자문 회의를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이런 거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외부에 주어진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집단들도 있고 내 목적이 이게 하나 투자하면 아무래도 힘들고 잘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궁극적으로는 각자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이는 집단도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공동의 목적으로 모이는가? 우리 같은 경우는 교육을 위해서 함께 모이는 집단인 거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뭔가 증상이 있어서 증상 함께 모여서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집단이 모였는가에 따라서 집단의 유형을 구분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런 것을 진행을 할 때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해야 되는 일, 준비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로 좀 긴장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쭈뼛쭈뼛 할 때 그때 해야 되는 일들, 실질적으로 매일하려고 할 수 있는 중간 단계에서 실사들의 변화를 위해서 하는 일들, 그다음 마무리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발달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들까지. 그래서 각각의 주제에서 기본 한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있는 내용이 집단 실천, 기본적인 실천 모델들이에요. 이거는 역사적인 순서로 약간 배열이 됐는데 정신이라는 말하고 심리는 똑같아요. 심리. 근데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정신을 뚫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보는 걸 인사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통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 모델은 정신 역동 모델이든 이런 게 들어가면 이거 마음속을 들여다보는데 시간이 말려요. 그래서 얘네들의 장기 개입. 마음속을 그래서 여기서는 뭐 통찰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네들의 기본 전제는 이 문제가 무엇에 의약이 되었는가이잖아요. 원인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과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지난 얘기해야 되고 깊이 들어간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짧게 끝나지를 않는 단계의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에 보면 1번 문제, 기출문제 1번 문제 보면 단기 개입에 적합하지 않은 실천 모델은 이런 거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심리 아니면 정신 들어간 것만 찾으면 돼요. 사회 모델하고 정신역동을 빼고는 단기예요. 다 단기여서 그것만 하면 되고 쉬운 문제가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무의식, 과거, 통찰, 성격, 심리적 원인 이런 거 나와도 이것이나 심리학 이렇게 생각하고 답을 찾으시면 돼요. 단기 모델들은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한의원에 가면 좀 오래 먹어야 되나요? 근본적인 체질 개선 이런 거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효과 가면 근본적인 원인 콧물이 나기 때문에 그 증상을 빨리 없애는 거에 두죠. 그리고 빨리 안 나오면 안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게 아니라 증상 그 자체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게 단기 개입 모델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정신협동 모델은 우리 인생사에 얘기했던 프로이트죠. 그리고 우리가 프로이트 못 떠올려야 된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지지난주 얘기인데 벌써 먼 얘기 같지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하면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격의 구조를 원초와 자아, 초자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떠올려야 되는 건 원래는 아이가 원초화적인 본능만 묻어나지만 이유식하면서 엄마 젖을 과정에서 내 본능은 응양하면서 엄마 자 이렇게 엄마한테 명령을 내렸는데 엄마가 복잡해지고 시작하면서 나의 다오는 현실의 갭을 느끼면서 자아가 한 역할은 욕망이 아니라 현실을 따져주거든요. 원초화는 욕망만 따지는 거고 자 그래서 욕망이 내 현실과 그러니까 현실이 내 욕망과 다르게 굴러가고 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는 걸 이유식 그때부터 자아가 발생을 해서 기의 배변 훈련 과정에서 이 자아가 놀랍게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남근기에 초자아가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만 5세 이전까지의 어린 시절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격의 기본 구조인 원초와 자아, 초자아의 생이 이 3단계에서 끝장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평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강상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이 5단계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이드는 의식, 그 다음에 원초와 자아, 초자, 그 다음에 구황, 남자 해갖고 이 5단계를 걸고 그 다음에 더 추가해야 되는 게 방어 기제. 그러니까 프로이드를 딱 떠올렸을 때 어떤 순서대로 키워드를 내가 떠올리는가가 내가 이거를 얼마나 잘 구조화시켜서 정리를 하고 있고 뭐가 가장 이고 그 다음에 연결해야 되는 건지 있잖아요. 이걸 얼마나 정리하고 있는가예요. 들을 때는 엄청 많은 얘기를 들어오지만 내가 정리를 할 때는 핵심부터 정리를 해야 정리가 잘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역동 모델은 무의식, 통찰, 과거 혹은 근원적인 원인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주요 기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무의식을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내가 그냥 말을 하다 보면 그 얘기를 하려고 계획했던 건 아닌데 말을 하다 보니 그쪽으로 흘러요. 이렇게 의도한 걸 자유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훈습이라는 건 뭐예요? 훈습이라는 건 이쪽에 대해서 감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딘가에 반복 혹은 강박 이게 뭐예요? 저항, 진영 이런 단어로 표현하는데 훈습이 뭐예요? 훈습 안 들어보셨나요? 훈습 안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그 정신분석 이론으로 소설과 에세이를 쓰는 대표적인 작가가 김형경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심리 에세이를 몇 개를 냈어요. 근데 한 가지 행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중에 심리 훈습 에세이라고 해서 거기에 책 목차를 보면 하던 것 하던 기. 그다음에
쉽지 않던 것 회복이. 이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내가 있잖아요. 과거 무의식 속의 내가 그 무의식 안에서 살라고, 떠나지 말라고, 변하지 말라고. 그래서 과거의 내가 끊임없이 또 다른 하루를 삶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다르지 않게 똑같은 내 모습으로 똑같은 후회를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실수를 하게 만드는 요 붙든 게 있어요. 그래서 정신역동을 통해서 내가 나를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를 깨닫는다고 해도, 인사이트를 한다고 해도 사람이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 아, 이렇게 또 내 나를 붙잡는구나. 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세상에 이게 예를 들어 중국집에 이 중국집에 너무 그 저기 뭐죠? 그 여기 때 인행사 들으시는 이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떠올라야 되는데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집에 가면 그 수많은 메뉴가 있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고작 그 시켜보는 건 짜장면, 짬뽕, 울면까지도 안 가요. 그렇잖아요. 그 백짬뽕도 시킬까 말까 하잖아요. 짬뽕은 빨개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실 우리 삶에는 갈 수 있는 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제 가던 그 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가는 거지. 다만 인사이트를 통해서 성찰을 하고 나면 내가 짜장면 메뉴를 보면서도 짜장면, 짬뽕에서 둘 중 뭐 먹지를 하는 것은 어제 내가 변하지 말라고, 이 옵션 안에서만 머물라고 나를 또 붙드는구나. 이거 뭐예요? 그래서 저항이에요. 변화에 대한 내 마음속에 대한 저항을 다시 한번 직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박적으로 나를 붙드는 그 저항으로부터 내가 한 발 내디뎌서 울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음속 강박, 강진 저항에 대한 성찰과 직면을 끊임없이 해 나가는 것, 이거를 푸시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저항 이런 것도 알 거예요. 저항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있고, 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한테 불쑥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감정의 실체가 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누군가 표현하지 못한 채 묻어둔 어떤 감정이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채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이걸 억압해서 그 후로도 비슷한 장면에서 끊임없이 그때의 그 감정이 불쑥불쑥 올라오게 되는가, 이걸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 사건, 그래서 평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핵심적인 어떤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심사위예요. 원래 자, 우리가 실천론에서 역사 얘기할 때 1915년에 19, 15 이렇게 이제 암살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플렉스너가 전국에서 모인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앞에서 니네는 정성이 없어라고 19 씹었어요. 자, 그래서 매우 놀란 베리 리치예요. 메리 리치모드가, 자, 니네만의 교육 체계도 없고 니네만의 지식 기술도 없고, 그래서 1917년이죠. 가르칠 교재를 메리 리치모드가 사회 진단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대학에서 사회복지 학과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더니 1920년대는 이것에 토대를 두고 발전한 사회복지 실천의 학파, 이게 진단주의자들이 되는 거고요. 이 진단이라는 말에는 프로이트처럼 정신과 의사처럼 또 진단을 하고 임상적으로 치료하는 이런 모델도 20년대에 실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주도했던 메리 리치몬드는 자선조직협회의 총괄 사무총장 이 정도의 위치거든요. 근데 자선조직협회가 원했던 일은 빈민가족으로 직접 가서 현장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돕는 일을 했는데요. 프로이트식의 정신과적인 상담은 클라이언트가 내 상실에 와서 둘이서만 마주보고 지지고 볶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메리 리치몬드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정신을 뚫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람의 사회적 환경도 중요하지 않는가 해서 두 번째로 출연을 한 이 모델을 심리사회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리사회 모델은 환경 속에서 삶을 바라볼 필요가, 이게 분석 이론의 플러스의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관점, 이 모델을 만든 것도 메리 리치몬드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게 프로이트 모델만 쓰다가 보니 원래 하던 고유한 활동들, 이것도 접목하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의 문제라는 게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치는 직접적인 개입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의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개입을 하는, 이걸 간접 개입이라고, 이건 실천론에서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 사람 상담하고 치료하는 건 그 사람을 직접 변화시켜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직접 개입이 되는 거고, 그 사람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전략을 간접 개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직접 개입도 하고 간접 개입도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게 초기 모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환경도 강조를 하지만 정신역동 모델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비중 자체는 직접 개입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이 직접 개입 문제가 주로 나와요. 이것도 암기를 할 때 이렇게 외우세요. 거기 써놨어요. 발달 유인 직접 탐지. 발달 유인 직접 탐지. 암기로 하냐고. 전종님 오셨는데 여기 계시나요? 전종욱 선생님 계시구나. 어제구나. 그제 전종욱 선생님이 암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별거 없어요. 될 때까지 하면 되잖아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무식하다는 생각을 해 보질 않았거든요. 그냥 무식한 사람들의 공부법은요. 무식하게 공부하면 돼요. 될 때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시절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원서로 통계 수업을 하는데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원서를 하고 발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읽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짜증이 나잖아요. 다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발제 못하겠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읽었다는 증거 없잖아요. 너무 짜증이 나서 한 주 동안 그 책 한 권 다 번역해 갔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 못하는 거 읽었다 이거를 증명하려고. 근데 이게 그게 시계열 분석에 대한 책이었는데 이게 분석 방법이 너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말이 "공부는 너처럼 무식한 애들이 하는 거라고." 무식한 애들. 예. 그러니까 이게 딴 거 없어요. 외워지지 않으면 외울 때까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몇 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요령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그 요령이라는 걸 딱 터득하는 지점까지 무식하게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외워지지 않는다. 그죠? 발달요인 직접 탐지를 처음 들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치만 열심히 그게 안 될 때는 제가 여기 그러니까 보통 엘리베이터 혼자 타면 사람이 없나 이거 발달요인 직접 탐지 발달요인 직접 탐지 저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 아까 저기 화장실을 갔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저 막 춤을 췄어요. 춤을 췄어요. 이게 막 스트레칭을 하면 너무 괴로운 운동을 하는 것 같잖아요. 저 막 이렇게 춤을 췄어요. 춤을 췄어요. 근데 사실 조금 일찍 나와서 코인 노래방 들려서 '한 곡 꽂고 갈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왔거든요. 왜냐하면 리듬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리듬이라고 하는 게 암기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공부가 마치 노래하듯이 춤을 추듯이 그런 느낌? 암기도 그래요. 발달 요인 직접 탐지, 발달 요인 직접 탐지. 그쵸? 에어로빅 할 때도 발달 요인 직접 탐지 요렇게 하시다 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 발달이라고 하는 건 기본으로 얘는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문제는 과거로부터 서서히 발달되었다는 전제를 가져요. 심리 사회 모델은 과거, 원인, 통찰 이런 걸 강조하는 장기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놈이 이거하고 연결해서 발달이 되었는지 이거 고찰하는 걸 발달 고찰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좀 중간적인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 그리고 얘는 생태체계 관점에 영향을 받아서 환경 속에서 개인을 바라보자. 그러면 주변의 환경과 이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이 어떤지도 봐야 되거든요. 이건 인간 환경 혹은 인간 상황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신분석의 영향을 받은 게 아까 통찰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뭘 통찰하는 거죠? 유형 역동이라는 건 성격 유형을 그리고 역동은 정신 역동이에요. 자신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예를 들자면 남편한테 열받아 큰아들을 잡아오는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정신적인 역동과 이게 관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고찰하게 만든 건 유형 역동에 대한 고찰인데 우리 기출 문제를 보면 역동 고찰이 과제 중심 모델의 오답으로 2번 사용이 됐어요. 그게 심리사회 모델이거든요. 과제가 아니라.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고찰 3인방이 있고 그다음에 발달 요인, 그다음에 직접 탐지가 있잖아요. 직접이라고 하는 건 직접적으로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 봐라." "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부모님만 만나 보시지." 뭐 이런 거잖아요.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걸 직접적 영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탐색 기술. 기술이라고 하는 건 스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스크라이브예요. 자세하게 묘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탐색 기술 환기라고 하고 탐색 묘사라고도 얘기해요. 네, 탐색을 하면서 "자세하게 좀 해 주세요."라고 물어보면 클라이가 자세하게 묘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묘사하다가 갑자기 꺼이꺼이 얘기하다가 눈물이 이게 거의 생으로 그래서 탐색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면 자세히 묘사하다가 울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토닥토닥 이게 지지예요. 지지예요. 그래서 예, 발달 요인 직접 이게 심리사회적 모델의 기본적인 개입 기법이고요. 정신학 이론하고 체계 이론뿐만 아니라 뭐 자아심리 이론, 역할 이론, 다양한 이론의 영향을 받았어요. 실험자에서는 다양한 이론의 영향을 주었다. 이런 오답이 나오기도 했어요. 받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인지행동 모델, 과제 중심 모델, 그리고 위기 모델 대표적인 단기계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심리하고 정신이 들어가는 건 단기고 나머지는 단위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표적인이라는 말을 쓴 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단기라는 얘기예요. 시험에 단기 개입으로 제일 많이 나온 건 과제 중심, 그리고 인지행동 모델, 그리고 위기 개입 모델 3인방이 가장 단기로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인지행동 모델은 기본으로 사람의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 혹은 사람의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객관적인 외부 때문에 유발인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나의 생각이 그래서 인지자들은 오래 살아요. 여기 보면 앨리스하고 백 써놨잖아요. 앨리스가 92세까지 살았고요. 이 백이 1921년생인데 2021년에 돌아가셨나 1년에 100세를 넘기셨어요. 아, 그래서 이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그러면 인지론자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긁어 그들의 생애를 그리고 왜 어떻게 죽었는지 저의 가정은 거예요. 모든 것 중에서 인지론가들이 가장 강하다. 뭐냐면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나는 들지 않는다. 인지론 범죄 유관순 여사가 생각나요. 안중근 의사가 생각나요. 총칼이 내가 있어 외부에 있는 개인적 사건의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생각 무너뜨리지 않는 한 너는 나에게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어. 무슨 말이나요? 이게입니다. 이재론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노년기까지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브라이트한 느낌을 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강히 오래 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나릅니다. 그래서 우리 점에서는 자신의 의지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니 이게 의지의 문제잖아요.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지를 변화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이다 생각하고 인지를 변화시켜 봤어요. 생각을 바꿔 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드라마에 보면 아버지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아이가 어떻게 이제 드라마상에서긴 하지만 아가 밖에서 얼마나 이 수와 굴욕을 참아가면서 가족들을 애쓰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빠에 대해서 내가 몰랐기 때문에 갖고 있던 원망이나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아빠와 서먹했던 내가 아빠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지를 바꿔보니까 정서는 빨리 바뀌는데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행동은 일종의 습관처럼 굳어서 마음이 아무리 바뀌어도 행동이 잘 바뀌지는 않더라 해서 인지도 변화시켜야 되지만 행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해서 원래 행동주의 이론 있잖아요. 행동주의는 행동 수정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행동 변화시키기 위한 모의법을 여기서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인지치료와 행동 수정 모델을 합친 모델을 인지 행동 모델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색깔 나름이다. 이걸 아까 의도도 표현을 하면 객관적 사건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주관적 경험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걸 강조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생각을 바꾼다, 인지를 재구조한다라고 얘기하고 대표 학자 중에 엘버트 앨리스라고 하는 학자는 사람들이 뭐 해야만 해라고 하는 나름의 신념을 갖고 있는데 이 신념이 합리적이지 않은 신념일 경우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으로 변화시키는 개입을 했던 건 앨리스의 모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백은 인지의 오류라고도 얘기하고 왜곡된 인지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뭐 아니면 도로 생각을 하거나 자기랑 무관한 일을 자기랑 관계 있다라고 착각을 하거나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 엄마가 아침에 미역국을 줬어. 나 오늘 시험 보는데 오늘 시험은 다 망쳤어. 이건 다 어묵탱무지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미역국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라고 이런 추론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왜곡된 인지를 이제 이런 식으로 초점을 두는 얘기를 해서요. 우리 시험에서는 앨리스와 백의 이 이유가 있잖아요. 비합리적인 신념을 백으로 연결시켜서 오답을 만들거나 인지적 오류를 앨리스로 연결시켜서 오답을 만드는 게 이게 실천 기술론에서도 나오지만 가끔 인간의 사용경에서도 인지발달 이론 있잖아요. 이 파트에서 백과 앨리스를 서로 섞어서 키워드를 오답으로 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교육은 기업이에요. 행동을 고쳐야 되고 인지를 고쳐야 되잖아요.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어떻게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모델을 보고 배우든 책을 보고 배우든 배우게 하는 학습 전략을 많이 써요. 이거를 교육적 접근에 사용한다라고.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많이 쓴다는 거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 단기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 전체 내용을 8주 동안 진행할게요. 그러면 8주 안에 진도를 어디까지 각각 나가야 되는지가 미리 계획이 세 있어야 되잖아요. 단기 개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날짜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를 미리 다 체계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구조화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과제 중심 모델도 단기 개입이기 때문에 둘 다 구조화된 개입을 한다라는 건 공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필적인 단기 개입이다 해갖고 시간 제한적인 단계이고 그러니까 증상, 그러니까 원인이 아니라 증상 자체 혹은 문제 자체에 초점을 둔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저것 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된 동안 할 수 있는 초점을 목표를 문제를 이렇게 명확히 한다는 거고 과거의 원인이 아니라 현재의 증상에 초점을 두는 특징은 다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과제 중심 모델이 있어요. 과제 중심 모델은 리드와 앱스타인이라고 시카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 만든 얘도 단기 개입 모델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서는 기본으로 1970년대에 한 3개 프로젝트를 이분들 교수들이 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배출한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회복지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 생각에 상담 기간, 개입 기간이 길어지면 실제로 개입 효과도 증가하는지 이거에 대한 대략 3,000 케이스의 케이스 분석을 해봤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막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이렇게 꺾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성만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게 좋겠지만 효율성까지 생각하는 게 이게 개입의 책임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효과를 위해서 무작정 1년을 질질 끄는 건 이건 책임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개월 이내에 끝내는 게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이고 그게 바로 개입의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런 맥락에서 요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배우는데 너무 어려워도 안 돼요. 효율적이라는 것은 쉽게 배워서 잘 쓸 수 있는 그래서 배우기도 쉽고 써먹기도 쉽고 단기에 끝내기도 쉽고 그다음에 짧은 시간에 효과도 빨리 낼 수 있고 요런 모델을 찾으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가 원치도 않는 문제를 가지고 원하게 만들게까지 옥신각신하는 시간조차도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입은 클라이언트가 인식하고 동의한 문제 혹은 목표 하에서만 그 상위 하에서만 기본으로 개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모델들보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모델이다. 요런 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걸 드러내는 대표적인 용어가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랑 계약에 거해서 서로 합의해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단기에 시간을 질질 끌지 않는 게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론 뭐 특정 모델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어떤 이론에서도 어떤 모델에서도 테크닉을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증거만 있으면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A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찾아보는 거예요. 이 A라는 문제의 가장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어떤 게 있는지. 이 증거를 딱 찾아봐서 이 문제는 이 모델에 이 가장 효과가 있다더라. 그러면 그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좋아하는 건 이론이 아니라 증거예요. 이 증거가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에비던스라고도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를 경험적 자료에 기초한다. 데이터에 기초해서 이 문제의 가장 효과 효율적이다라고 증명된 그 방법이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나요? 한 번 해서 아니면 딴거 그럼 낭비되는 시간만큼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증명된 방법이 가장 착오를 줄일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론에 매이지 않고 다양한 이론과 모델에서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뭐 통합적이다 혹은 절충적이다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책무성 중요한 거고 경험적 자료 증거에 기초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키워드가 이런 식으로 해요. 얘네들은 단기 개입 모델이기 때문에 초점을 명확하게 두는데 우리 이거 개입하자라고 문제를 정하는데 이 문제를 표적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기 개입이기 때문에 표적 문제는 많을수록 좋다. 이건 틀린 거죠. 적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3개를 넘지 않는 하나나 2개나 혹은 많아도 3개를 넘지 않은 표적 문제를 정하게 되고 그럼 너랑 나랑 딱 2달 동안 개입을 할 거야. 그럼 2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각각의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정하게 하죠. 이거를 목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표적 문제를 이 목표로 바꾸기 위해서 너랑 나랑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과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나 문제가 있고 누구나 목표도 있어요. 우리 살도 좀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문제 없고 목표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실현을 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있는 거죠? 뭔가를 하는 사람과 뭔가를 하지 않는 사람. 이게 과제 중심 모델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만한 전략을 얼마나 잘 세울 수 있는가. 세우기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그걸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 수행을 하다 보니 아니다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빨리 조정을 해서 수정을 해서 더 나은 과제를 설정해서 수행할 수 있는가. 이게 결국은 결과를 내는 가장 핵심이다. 이런 의미에서 얘를 과제 중심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이 과제는 클라이언트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조카 얘기를 해서 저희 조카가 지금 30살이 없어요. 애가 둘이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중이병이라는 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얘가 공부도 안 하지, 인터넷에 빠져있지, 부모는 막 승질이 나지, 성적은 뚝뚝 떨어지지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대전에 살았는데 충남대 강의를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한 학기면 16주. 기본으로 얘는 4개월, 16주가 가장 이내가 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과정식 모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 그 집에서 자면서 한 번씩 걔랑 1시간씩 상담을 하는 거예요. 부모 생각에는 제가 얘 학습 지도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얘가 스스로 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제 중심 모델을 해요. 표적 문제 정하고 목표를 정해요.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얘네 부모의 문제는 얘가 공부를 너무 안 하고 인터넷만 하려고 하고 쓸데없이 휴대폰 사달라고 개지랄 떤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너무 열이 받아 있는데 얘는 철저하게 클라이언트가 인식하고 클라이언트가 동의한 문제에 초점을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기를 했더니 얘가 바라는 건 뭐냐면 얘가
바라는 건 뭐냐면 비행기에서 밥을 먹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휴대폰을 사고 싶은데 부모가 휴대폰을 안 사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굳이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는데 학원 안 다니는 부모가 나를 자꾸 눈치 주는 것도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얘의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원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얘랑 나랑 작전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네가 휴대폰을 사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니네 부모가 주지는 않으니 내가 주겠다. 그냥은 못 주니까 네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나랑 거래를 하자. 그래서 네가 학원을 가지 않고 스스로 공부를 하면 하루에 1시간씩을 스스로 공부를 하면 니네 부모가 너한테 학원을 보낼 때 들어가는 비용을 얘가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는 여행을 가고 일단 비행기에서 밥을 먹으면 국제선을 타야 되고 그러려면 여행 경비가 필요한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 니네 부모가 네가 학원을 안 가는 대신 학원 가는 시간에 준하는 공부를 성실히 하면 그러면 그 한 달분 학원비를 세이브해서 나랑 이번 이제 겨울에 같이 둘이 여행 가는 경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건 내가 타협을 하겠다. 협상을 하겠다. 근데 네가 안 하던 공부를 스스로 하면 이게 사실은 또 쉽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네가 매주 세운 계획의 80% 이상을 수행을 했을 때 그때마다 제가 매주 10,000원씩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네가 15번 다 만약에 해서 15만 원 얻었는데 핸드폰 값이 그거보다 오버가 되면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그 돈으로 네가 핸드폰을 사는 것을 니네 부모가 노터치하도록 그건 내가 협상을 하겠다. 그다음 두 번째 모자란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 내 부모한테 뜯어내는 일도 내가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계획은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비행기에서 밥 먹고 싶다고 할 때 얘가 가장 떨어지고 있는 과목이 영어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영어 교재를 펴놓고 읽어보니까 눈빛 자체가 영어에 대한 공포예요. 이거 싫은 거를 넘어서서 공포가. 그래서 이러면 차라리 얘랑 밖에 나가서 왜 영어가 필요한지를 느껴보는 게 훨씬 더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가 비행기 얘기를 하자마자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국은 사실 부모가 원하고 얘 그래서 실제로 정말 그 학기에 엄청 많이 달라졌거든요. 얘가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언니한테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아요. 예, 큰애, 둘째 정말 이런저런 저희 조카들 대상으로 가지 중심 모델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 식이에요. 아까 클라이언트가 인식하고 동의한 문제에 집중을 하고 네가 할 일과 내가 할 일을 머리를 맞대고 네가 원하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 전략들 있잖아요. 그러고 첫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웠는지 이게 이제 첫 주 과제는 자기가 이제 공부할 계획을 세워보는 거잖아요. 계획을 세웠고 벽에다 붙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면서 아빠가 들어와서 보더니 저렇게 맨날 저렇게 계획만 거창하다 이런 식으로 그랬나 봐요. 아빠도 해병대 나왔거든요. 얘는 또 야리야리하고 그래서 그러면 과제를 추가하는 거예요. 과제를 추가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한 학기 동안 이 과제를 수행할 때까지 니네 부모가 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언사를 하지 않을 것에 대한 다짐을 오늘 내가 니네 부모랑 받아내겠다. 예. 고렇게 해서 니네 부모한테도 그거 지키지 못한 페널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과제를 수행해 보면서 이제 그거 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진행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입의 과정은 시작하기 단계예요. 시작하기는 의뢰한 사람과 의뢰된 사람의 목표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이걸 조정하는 단계에 해당하고요. 근데 잘 개발해온 사람은 그러면 그걸 조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문제 탐색으로 들어가면 돼요. 문제를 쭉 들어보고 바로 표준문제를 정하고 신속하게 사정을 해요. 왜? 과제를 실제로 수행하면서 구체적인 사정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굳이 초기에 시간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서 신속한 초기 사정을 하고 우리 이렇게 계약을 하자라고 휘리릭 계약을 왜냐하면 계약한 내용을 실행해봐야 무엇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서 과제를 하고 과제의 장애물을 점검을 하고 과제 개발을 다시 할 필요가 있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또 수정을 하고 그러고 종결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위기 개입 모델은요. 가장 단기 개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신속하게 6주 이내 위기 발생 6주 이내의 신속한 개입을 특징으로 하는데 대표적으로 나오미 골란이라고 하는 학자가 위기 개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위기의 진행 단계 어떤 사건이 터지면 위기가 온다기보다는 버티고 견디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를 준비하는 사건, 예를 들면 실직을 당했거나 무슨 암 선고를 받았거나 이런 위기가 닥쳐요. 근데 뭐 예를 들자면 자식들 일이 있으니까 그래도 버텨야 돼. 이런 식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근데 이 상황에서 나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는 정말 날카로운 한국과 같은 그런 사건이 나를 찌르면 그때는 나도 부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계속 부풀어 풍선처럼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시간. 그래서 위험한 사건 그걸 취약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취약 단계가 있고요. 그런데 나에게
나에게 송곳 같은 사건. 예를 들자면 우리 아들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뭐 한지 이러면서 "집 나갈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견뎠는데 그 아이한테서 비수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지는 그때부터를 실제 위기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바로 신속하게 위기 개입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원래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걸 회복이라고도 하고 재통합이라고도 하고 요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가입의 단계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얘는 단위 개입이기 때문에 좀 명확해요. 이것저것 다양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면 위기 개입하고 관련된 오답에서 다양한 것을 자극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제한된 목표에 초점을 두는데 첫 번째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위기 이전으로 회복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위기를 없앨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갑자기 사망하셨어요. 이거 위기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부모님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 위기로 인해서 내가 지금 죽고 싶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위기로 인한 증상을 어떻게든 빨리 완화시키는 게 목적인 거지 위기를 제거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거는 틀린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고 실천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을 강조하는데 보통 평상시에는 합리적인 결정을 했을 사람도 이게 위기 상태가 되면 네가 결정해야 하면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기 개입에서는 자기 결정을 강조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거는 또 틀려요. 오히려 다른 모델들과 보다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해요. 이 액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도 얘기하고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중요한 건 특히 자살 사건이나 학대나 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계속 말을 하게 한다, 하지 않는다. 한다가 중요해요. 이걸 디브리핑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다음에 마음이 어떤지, 만약에 자살 시도하고 관련이 된다면 실제로 자살을 해본 적이 있는지, 지금 자살을 준비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걸 있잖아요. 계속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서도 갑작스러운 위기, 사망사고라는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장례식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감정과 말을 꺼내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위기 개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기본 모델에서 권한 부여 모델이 있는데 이건 임파워먼트 모델이라고도 하고 역량 강화 모델이라고도 하고 권한 부여 모델이라고 하고 이 세 가지 용어가 다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근데 제가 거기 암기에 강력해 혹은 강권해 이렇게 썼잖아요. 우리 실천론에서 보면 뭐 생태체계 관점, 강점, 관점, 단점, 성인지 관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자, 중에서 강점 관점이요. 자, 강점 관점이면 뭐가 생각나요? 이거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강점 관점은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이게 100이라고 있을 때 보통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삶이 100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요. 그렇지만 찾아보면 문제가 아닌 것도 있거든요. 단 1%라 할지라도.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클라이언트의 99%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개입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문제가 아닌 1%를 찾아서 이 1%를 키우는 전략을 쓸 수도 있어요. 이걸 줄이는 전략을 쓰면 병리적 관점은 문제 중심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미 잘하고 있는 것, 예외적인 상황 혹은 그 사람의 강점, 그 사람의 역량,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찾아서 그걸 확대해 나가는 걸 강점 관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와 힘은 이미 누구에게 있다? 클라이언트의 내외에 이미 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전문가는 자 클라이언트예요. 그럼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클라이언트와 함께 협력하는 이걸 협력적 파트너십을 되게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걸 강조하는 관점을 우리가 강점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복지 실천 모델들 중에서 강점 관점을 토대로 하는 것은 강력해 이거는 역량 강화 그다음에 해결 중심 강력해가 되고요. 근데 역량 강화를 권한 부여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강권해 이렇게 외워도 되고 강력해 이렇게 외워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권한 부여 모델이 나오면 머릿속에 강력해, 강권해 해서 아 얘는 강점 관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실천론에서 강점 관점을 풀 때 나왔던 용어가 여기서 그대로 나와도 다 맞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해결 중심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해결 중심 모델은 뒤에 가족 치료 모델들 중에서 아까 구성해 이야기해서 사회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은 후기 모델에는 해결 중심 모델과 이야기 치료가 있어요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이 해결 중심 모델은 사회 구성주의에도 영향을 받았고 강점, 관점에도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그걸 일단 떠올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강점 관점에서는요.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문제나 증상의 제거에 초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뭐 때문에 생겼지 원인을 규명하는 데 신경을 쓰지 않아요. 보통의 경우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과거를 보거든요. 과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 중심 모델의 그 기출 문제를 보면 현재와 미래를 강조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과거를 강조하는 건 증상의 원인을 뒤지려고 하는 거라서 걔네들은 다 병리적 관점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이고 강점 관점에서는 저런 식의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권한부여 모델은 강점이나 역량이나 자원이나 가능성이라든지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되는, 억압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삶과 내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인파워라고 하는 것은 파워리스, 파워가 없는 무력한 사람들,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억눌려 갖고 무력해진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파워를 깨닫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 공지영 씨 옛날 소설에 인간에 대한 예의 혹시 아세요? 거기 이제 단편 소설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장기 복역수가 출소를 했는데 몇십 년 만에 출소를 했어요. 근데 집에 있는데 식구들이 다 밖에 나간 거예요. 식구들이 이제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와 봤더니 이분이 계속 막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짐승처럼. 왜 그러냐면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가족들은 이상하죠. 문은 열면 열리는데 이분은 한 번도 몇십 년 동안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열 수 없는 문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열 수 있는 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파워리스예요. 억압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마비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믿게 만드는데 할 수 있는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힘을 찾아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에 초점을 둔다는 의미에서 파워리스를 통제력으로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난 할 수 있어. 자기 효능감 이런 거 자기 결정권 내가 할 거야. 자기 경권 증서류가 아니에요. 역량 강화의 초점, 강점 관점에 초점 두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나 클라이언트와 협력적인 파트너십이라고도 하고 동반자 관계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실천을 했던 역사적인 실천이 인보관 운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인보관 운동 시험 문제는요. 실천론에서도 나오고요. 지역복지에서도 나와요.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문제는 어차피 2교시 문제이긴 한데 19세기 후반에 국민활동, 그러니까 빈민을 구제하는 민활동에서 인보관하고 자선조직협회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니까 니들 내 말 잘 들어. 만약에 안 들으면 구제가치 없어. 이러고 구제를 안 하는 이런 위기가 분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보관 활동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평등이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급진주의라든지 이런 데에 영향을 받아서 평등의 가치를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빈민지역에 같이 가서 살면서 같이 먹고 인보관에 모여서 같이 교육하고 같이 활동하고 항상 빈민지역과 같이 움직이는 걸 강조했는데 이게 협력적 파트너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모델이 된다. 그래서 우리 인보관 그러니까 권한부여 모델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뭐 이런 걸 찾는 문제에서 권한부여 모델의 이론적인 그러니까 이 기원은 뭐 레이놀즈의 사상에 있다 이런 게 나왔어요. 기출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레이놀즈 아니고요. 인보관 운동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개입 단계는 대발전 이렇게 외우세요. 발발이 두 개라서 발발 이렇게 외우면 헷갈리니까 대발전이에요. 그래서 둘 다 발인데 얘가 뒤에 있는 게 발전이고 얘가 발견이 돼요.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대화 단계에 해당하는 과업을 모두 고르라. 개혁률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만나서 뭐예요? 잘해보자. 이게 협력적 파트너십을 뭘 위해서 잘할 건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나갈 목표를 정한다고도 얘기하고요. 방향을 정한다고 얘기해요. 목표와 방향을 함께 만나서 정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거. 여기까지는 대화 단계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 굉장히 무력감에 빠져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힘과 자원과 뭐 능력과 가능성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걸 발견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어세스먼트, 사정하고 비슷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능력을, 자원을 찾아서 그걸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모으고 이런 것들이고 발전은 실제로 그걸 활용해서 성과를 내고 성과를 집대성 모으고 또 다른 자원을 활성화시키고 더 확장을 시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기본 모델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휘리릭 보도록 할게요.
1번은 아까 얘기를 했고 2번 정신 역동 모델 얘기했어요. 과거 강조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것도 그냥 의식도 아니고 무의식까지 깊이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 분석이 가능한 클라이언트일수록 효과적이다. 요런 얘기를 하고요. 무의식, 충동, 그리고 과거를 강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프로이트 이론에서는 미래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시험에서 미래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은 해결 중심 모델이에요. 해결 중심 모델은 현재와 미래를 강조한다. 시험에 그것만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다른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3번 옳은 것은 통찰을 강조하지 치료적 처방. 처방이라고 하는 건 콧물 나는 거 휙 들어가요. 이거 단계 모델의 특징이에요. 처방은. 근데 근본적 원인을 통찰하는 걸 강조하는 게 장기 개입이라서요. 무의식 충동 맞는데 미래는 아니고요. 사회 구성주의는 1970년대 후반에 나왔고 이 정신역동은 1920년대 모델이라서 시기적으로 영향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 무슨 학파? 진단주의 학파에 이거는 실천론에서 아까 나오지만 씹고 씹어 플렉스너가 전문성 없어라고 씹었고 그다음에 1917년에 매우 많이 놀란 메리 리치몬드가 가르칠 교재로 사회 진단이라는 걸 쓰면서 이걸로 훈련을 받은 1920년대의 그 시대를 진단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1930년대는 기능주의 학파라는 새로운 학파가 있잖아요. 진단주의에 영향을 준 건 프로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능주의에 영향을 준 건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오토 랭크라는 사람 있어요. 오토 랭크. 이게 우리들의 무의식이나 전의식 어딘가에 잠자고 있는 이름이에요. 들으면 자주 떠올리는 이름이 아니라서 내가 오토 랭크를 만난 적이 있나 싶지만 글쎄 제가 수업을 했을 때는 오토 랭크하고 프로이트가 1922년에 같이 찍은 단체 사진을 보여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쵸. 이때만 해도 둘이 사이가 좋았어요. 프로이트가 거의 자기 양아들로 생각할 만큼. 그리고 2년 뒤에 오토랭크가 떠났어요. 배신하고. 그 오토랭크를 따르는 게 이제 기능주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한 번 스치듯 봤기 때문에 또 한 번 봤던 건 나중에 복원력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천번 파트에 나오죠. 자, 그리고 자유연상, 훈습, 직면 다 사용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맞고요. 그다음에 심리사회 모델의 형성에 기여한 이론은 역할, 자심리, 대상관계, 의사소통 다 맞는데 사회구성주의는 1970년대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사회구성주의 나오면 구성해 이야기밖에 없어요. 해결 중심과 이야기 치료밖에 없어요. 딴데 나오면 얘가 과제 중심에서 나와도 틀립니다. 그렇죠? 그다음 인지에서 나와도 틀립니다. 그냥 틀려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5번 심리사회 모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미래 나오면 얘는 아까 해결 중심밖에 없고요. 정신 들어가는 건 과거, 원인, 통찰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일단 4번부터 보시면 인지 재구조화는 인지 행동 모델이라서 일단 틀리는 거죠. 외현화는 뒤에 나오는 구성해 이야기의 이야기 치료의 주된 기법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인간의 내적 갈등도 환경도 강조했지만 둘 중에 어느 쪽을 더 강조를 했을까요? 내적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얘가 초기 모델이라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은 아직까지는 더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프로이트 쪽으로 더 많이 쏠려 있어요. 근데 환경도 조금 강조한다라는 그런 차원이에요. 자, 그다음에 3번에 보면 수용과 자기결정을 하는 건데 그거 사실 신사회 모델이어서가 아니라 위기 개입에서 자기결정 나오면 그거는 좀 에러가 될 수 있지만 대충 다 이거는 모든 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공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프린스 홀리스라고 이 심리사회 모델을 만든 학자가 심리사회 모델의 기본 원칙, 가치, 원리를 네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현수, 내 친구 현수는 개자식이에요. 현수, 이게 개자식. 이게요, 욕을 해야 이게 입에 탁착 달라붙어요. 현수는 개자식이에요. 그래서 일단 현재에서 출발하라. 그 다음에 수용하라, 개별화하라, 그 다음에 자기결정이라고 자기 지시하고도 하고 자기 결정하고도 하고 그래요. 이 네 가지 가치를 강조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이 내용 그거예요. 현수, 개자를 강조한다. 현재 상황에서 출발할 것, 그 다음에 수용할 것, 개별화할 것, 혹은 개별성을 존중할 것, 그 다음에 자기결정 혹은 자기지시 이를 강조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5번은 3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6번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기법은 직접 개입이 있고 간접 개입이 있고 직접 개입에는 발달, 유인,
직접 탐지. 앞에 있는 세 개는 고찰인데 발달적 고찰, 인간 상황, 행동에 대한 고찰, 역동 고찰이 있고 직접적 영주기, 그다음에 탐색 기술, 환경 묘사 환기, 그리고 지침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중에 격려 제보증은 뭐냐면 격려 제보증은 지지 기법이에요. 톡톡톡 언어적으로 티슈를 주고 토닥토닥하거나 이렇게 비언어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고 말로 언어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데 언어적인 지지의 가장 대표적인 기법이 제보증이라든지 격려라든지 이런 기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속어 이게 틀리는 거죠. 속어는 어디에서 나오죠? 우리 인행사에서 행동주의 누구? 스캐너예요. 스캐너 하면 조작적 조거나 어서 시키죠 해서 스캐너 하면 조작적 조거나 그 다음에 핵심은 강화와 처벌 플러스 한다면 소거와 행동 조성까지는 기억을 해야 되고 여기에 또 플러스 한다면 강화 계획까지 이게 스캐너의 가장 핵심 개념들이잖아요. 소거라고 하는 것은 학습시킨 행동을 이제는 그만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강압을 주지 않아서 그 행동을 멈추게 하는 행동주의 기법인 거지 심리사회 모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소거가 아니라 묘사 혹은 기술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 강조를 하거나 제안을 하는 건 직접 영주기에 해당하는 거고 발달적 고찰, 역고찰이 되는 거요. 자, 그 다음에 7번 음주 문제와 가정 불화로 직장에 적응하지 못해 의뢰된 클라이언트에 심리사회 모델을 적용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 감정을 표출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탐색기술 환기라고 하는 게 감정을 표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직접 충고하는 건 직접적 영향을 주기, 인지 오류, 신념 무효, 인지 행동 모델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사와의 갈등이 현실의 영향, 이건 어디에 해당이 돼요? 지금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사와 갈등, 이거는 인간 행동에 대한 인간 환경에 대한 탐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직장에서 누구랑 특히 힘든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열받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건 인간 상황에 대한 고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유년기 문제, 옛날 문제와 지금을 연결시키는 건 발달적 고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8번에 보면 심리사회 모델 기법 지금까지 효과적이지 않았다면 딴 거 시도해보자. 그러니까 가족 상담 한번 참여해봐. 이거 뭐죠? 사회복사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직접적 영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 모델인데요. 이거는 그냥 인행사의 우리 스키어나 반두라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강화하고 처벌이 있어요. 강화하죠.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행동에 좋은 결과를 주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행동을 덜 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쁜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결과라는 게 좋은 게 와서 좋은 거, 칭찬을 받아서 좋고 용돈을 받아서 좋고 승진을 해서 좋은 건 정적 강화라고 얘기를 하고 두통약을 먹었더니 두통이 사라져서 좋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혹은 짜증이 너무 싫었는데 내가 잘 대해줬더니 얘가 막 짜증을 안 내. 짜증이 사라져서 좋은 거. 이거는 부적 강화라고 얘기를 하죠. 처벌도 뭐가 와서 싫은 게 있어요. 잔소리가 와서, 그 다음에 스매싱이 와서 싫은 건 정적 처벌인 거고 엄마가 용돈을 안 줘, 밥을 안 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부적 처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적 강화는 행동을 증가시키는 건 맞아요. 근데 부적이니까 불쾌한 걸 마이너스 시키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인 거고요. 부적 강화는 행동을 감소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강화는 무조건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강화를 제공함으로써. 그래서 3번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정적 처벌은 행동의 결과로 정된 거예요. 뭐가 제거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인 거예요. 불쾌한 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적 처벌은 불쾌한 자극이 나한테 오는 거 플러스면 이건 정적 처벌이지 부적 처벌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 이거는 인행사일 수도 있고 실정기술에 나올 수도 있어요. 10번 문제 보시면 행동수정 모델의 개체수에 대해 오른 거 처벌받은 행동 빈도는 줄어드는 거 이거 맞는 거죠. 그러니까 후다닥 1번하고 3번은 지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디귿은 안 읽어도 된다는 걸 빨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니은을 보면 간헐적으로 강화된 행동 소거하기가 어렵다라는 건 간헐적의 반대가 뭐예요? 연속적 강화잖아요. 연속 강화하고 텀을 주고 간헐적으로 강화를 시키는 것 중에 오래 지속되는 건 뭐예요? 간헐적이죠. 오래 지속된다는 걸 달리 얘기하면 소거가 어렵죠. 빨리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닐 부적 처벌은 처벌을 제시하나요? 부적인데 부적은 무조건 제거로서가 맞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죠? 좋은 걸 마이너스 시켜서 행동 발생의 가능성을 감소하는 거에서 틀립니다. 11번 당대에 사용한 행동 대회 아이가 버릇없이 굴면 속어가 짱입니다. 그냥 읽으면 그냥 버릇없어 그럼 속어 짱이지. 답이 막 보여요. 그래서 아이를 달래주거나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엄마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자꾸 받아주고 뭐 안 가니까 자꾸 그러니까 반응을 하래요. 이건 속어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의 실천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복지 사내 대중 앞에서 발표를 잘하는 사람의 동영상을 클라이언트에게 여러 번 보여주죠. 이건 뭐죠? 동영상을 보여주는 건 모델링에 해당합니다. 잘하는 사람을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사회복지사 앞에서 간단한 발표를 반복 연습을 하게 했어요. 우리가 가수들이 실전 전에 뭐 한다고 얘기하죠? 리허설하는 걸 시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사이즈가 너무 힘드니까 처음에는 노출할 때 조금 작은 사이즈, 그 다음 조금 더 크게 사이즈를 조금씩 늘려가요. 그러니까
조금씩 진행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죠. 하나는 공포나 불안과 두려움을 줄일 때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 이거는 체계적 탈감 혹은 둔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행동을 늘리고 싶을 때, 행동을 학습시키고 싶을 때 쉬운 거부터 조금씩 학습시키는 것은 이건 행동 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이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필요한 거죠. 조금씩 노출을 시켜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조금씩 늘려나갔어요. 이거는 체계적 둔감, 체계적 탈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러고 복식호흡과 심상호흡 훈련을 했습니다. 그 근육 이완 훈련이거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다. 자, 그래서 그런 거 다 들어가는 정적 강화. 어머 잘했어요. 이것만 하면 어머 잘했어요. 이번에 이게 정적 강화인데 어머 잘했어요가 없어서 거기에 여기서는 빠져야 되는 거죠. 문제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13번 사무실판의 개의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속어는 부적 처벌 아니에요. 처벌과 속어는 달라요. 목적만 같아요. 목적만 행동을 줄이자 혹은 행동을 제거하자 이 목적만 같은 거고 예를 들어 애가 투정을 부렸을 때 화를 내. 이건 정적 처벌이에요. 애가 투정을 부리면 막 국물도 없어. 오늘 밤 불러. 이거는 법적 처벌이에요. 엄마가 책을 봅니다. 해서 진짜 그렇고 아니 그냥 합니다. 그러면 지풀에 그냥 꺾여서 그만하거든요. 이건 속어가 되는 거라서 전략이 달라요.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습니다. 자, 시연은 아까 얘기했을 때 미리 이제 사전에 반복 연습을 해보는 거고 행동 조성은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가는 거고요. 두려움을 적은 것부터 체계적으로 노출을 시켜나가는 것, 체계적 동감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인지공이에요. 인지공에서 옳은 것, 추적 경험의 독특성을 강조하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비합리적인 신념을 변화시키는 걸 강조하는 건 앨리스라고 얘기하고 맞는 게요. 어떻게 하면 같은 상황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을지 학습한다, 교육한다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체계를 위한 여기 맞는데 구조적인 개입이에요. 구조적인 전략 접근했습니다. 이게 과제 중심과 인지행동의 공통점이라 를 뺀 나머지가 얘기고 15번 인지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이론 나오는데요. 우리 실험의 탈이론 비규범 이거는 해결 중심에서만 맞는 얘기예요. 또 해결 중심에서도 은근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해결 중심 모델에 해결 중심 모델에 어디냐면 네, 어디 있냐면 그 저기 어디 몇 번이지? 예, 예, 65번, 64번, 63번. 63, 64, 65를 보면 해결 중심 모델이에요. 이론적이고 규범적이다? 땡입니다. 탈이론 비규범. 탈이론 비규범. 특정 이론과 특정 규범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가는 누구니까? 클라이언트거든요. 아까 강력해, 강권, 강점 관점의 토대를 둔 모델이 뭐라고요? 해결 중심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내 전문가가 어떤 모델과 어떤 이론으로 무장한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클라이언트 안에서 그 사람의 자원과 그 사람의 역량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탈이론 비규범. 그래서 63번은 보자마자 1번이 땡긴 걸 알 거고 64번 문제도 기억이 틀렸다는 걸 아는 순간 1, 2, 5는 날려야 돼요. 그러면 리을은 어차피 공통인 거니까 니은만 확인하면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예외적인 상황을 중시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은 모두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치 내 인생은 깜깜한 밤하늘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도 클라이언트의 손을 잡고 그 사람 하늘 아래에서 빛나는 별빛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면 하나가 보이는 순간 잘 보면 그때부터 보이지 않았던 별이 보이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느낌상 맞겠죠. 그렇죠? 강점 관점이니까 그러니까 64번은 잘 몰라도 기억은 틀리고 니은은 맞네. 그러면 답은 3번밖에 없는 거예요. 디귿 니은을 몰라도. 그다음에 65번에 옳은 걸 찾으라고 얘기했는데 규법 나오죠. 과거가 나와도 틀려요. 얘는 강점 관점이에요. 병리적 관점은 문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증사 문제와 원인과 과거 이런 거 나오면 다 병리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리겠죠? 4번 원인 나와도 틀리겠죠? 답은 5번이겠죠. 5번이 뭔 말인지 모르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걸로 해결 중심 모델에서 옳은 거는 5번이겠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66번은 2번도 보세요. 탈이론 비규범 또 나오잖아요. 클라이언트 견해 중요하겠죠. 강점 관점인데. 클라이언트가 전문가인데 그러면 66번도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으로 66번도 답은 바로 2번이라는 알아채야 돼요. 우리가 오지선다형 문제에서 이 5개의 짐을 다 읽거나 알아야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에요. 센스가 중요합니다. 센스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낄 건 제끼고 그냥 빨리. 그래서 이거 아니네 그러면 답의 범위에서 제낄 걸 빨리 제끼고 그다음에 뭘 읽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시험 전략에서 되게 중요하죠. 그렇거든요. 자,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제가 시간을 좀 보려고 시간이 막 가는 게 너무
아쉬워서 예예. 그다음에 일단 문제를 얘를 풀고 그다음을 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인지행동 모델의 아까 15 번인가요? 15번 문제에서 예. 탈이론 아니고 얘는 명확하게 인지이론과 행동주의 이론 두 개의 영향을 받아서 이론에 기초를 한 모델이거든요. 그다음에 구조화된 접근, 인지행동하고 특히 과제 중심 모델에서 둘 다 강조한다라고 얘기했고 주관적 경험, 인식, 생각하기 나름. 그러니까 '아 답은 3 번이겠구나.' 클라이언트가 수동 아니에요. 아까 제가 "100이 100살 넘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세상이 나를 뭐 그 사람 인생에는 태풍이 안 불었겠어요?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네가 나를 물리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그래서 제가 인지론자들에 대한 생애 그 자서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자기를 못 믿어서 나를 못 믿는데 믿을 수 없다라는 게 되게 불안해서 그래서 믿을 존재를 필요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 두 번째 가정이 뭐냐면 강력한 인지론자들 무신론자가 많을 것이다. 그게 저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분들이 실제로 다른 학문을 행동주의자나 다른 실제로 염세주의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생애가 좀 짧아요. 근데 인지론자들은 제가 봤을 때 인지론자하고 행동주의자들이 생애가 좀 긴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철학과 심리학이 가장 오래 살았는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앞으로 저의 삶의 지향을 잡고자 그래서 막 한때는 계속 철학자와 심리학자 데이터를 계속 이렇게 엑셀로 놓고 누가 제일 오래 살았나 랭킹 잡아 놓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하여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무의식 나오면 정신 역동 모델 요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과제 중심 모델로 넘어가시면 16번 구조화된 개입, 책무성, 책임성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기결정권, 동의하고 인식한 문제와 목표의 표적 문제, 그리고 계약, 명확한 계약에 의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환경에 대한 개입할까요? 안 할까요? 저 보세요. 니네 아빠가 너한테 그런 식으로 말 안 하게 내가 만들게 했어. 니네 아빠가 그 돈으로 너 핸드폰 사는 거 뭐 가로막지 못하게 노터치하게 만들게 했어.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다 과제 중심 모델입니다. 17번 과제 중심 모델로 개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성격 유형 심리 역동 나오면 유형 역동 고찰 떠올려야 돼. 이거 뭐죠? 아까 심리사회 모델에 유형 역동 발달 유인 직접 탐지 이거 있잖아요. 그렇게 오답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1번을 제껴야 되는 거죠. 지역사회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얘를 의뢰했을 때에는 아까 시작하기 단계에서 의뢰한 사람과 의뢰된 사람의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표적 문제를 설정할 때는 클라이언트가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찾아야 돼서 4번도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5번 조정이 필요할 때 서로 맞지 않을 땐 조정하는 과정이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9번 옳지 않은 것은 자기결정권 존중, 계약 내용의 사회복지사 과제도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협력적 관계예요. 계약서 쓰고 너랑 나랑 머리를 맞대서 어떤 과제 어떻게 수행 요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철저하게 협력적인 거고요. 비구조화 틀린 거죠. 단기 맞거든요. 비구조화가 아니라 구조화된 거니까 4번은 틀려요. 클라이언트의 문제의식과 인식과 동의를 바탕으로 표적 문제 목표 과제를 설정하는 거고요. 19번 옳지 않은 것은 단기예요.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절충 있잖아요. 이것도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고 이걸 종합, 절충, 통합 다 맞는 얘기예요. 클라이언트 동의 과제 맞고요. 이론이 중심이 되나요? 경험적 데이터가 중심이 되나요?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이런 문제를 이렇게 보면 내가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나오는 여러 문제에서 내가 틀리고 싶어도 이렇게 틀려지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문제는 답이 막 보이는데 "내가 답이야."라고 보이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20 번을 20 번을 보면 과제 중심 모델에 대해서 옳은 것은 시간 제한적인 단기고 합의에 의해서 표적 문제와 목표와 과제를 정하고 개입의 책무성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거고 4는 날려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성격 유형 또 역동 나와 있어요. 유형 역동 고찰 이거 뭐죠? 아까 심리 사회 모델에 나오는 거라 니은 제껴야 돼요. 그다음에 시작하기 단계. 그다음에 두 번째를 문제 규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호소하는 문제를 싹 들어보고
그중에 표적 문제를 추리고 휘리릭 초기 사정하는 것까지가 문제 단계, 규명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때 표적 문제를 규명한다라는 말은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계약을 휘리릭 한 다음에 그러고 제일 중요한 건 실행이죠. 그러니까 내용을 실행하면서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종결을 하는 디귿은 맞는 얘기입니다. 단일 이론에 근거한다? 이론 모델에 치우치지 않아요. 그렇죠?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리을은 앞부분이 틀려서 틀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 디귿만 맞으니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21번 문제 규명 단계는 시작, 문제 규명, 계약. 그리고 계약을 실행하는 단계, 그리고 종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문제 규명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과제를 개발하는 거, 과제를 어떤 과제를 할 건지, 일단은 과제를 처음 개발하는 건 계약 단계에서 해요. 회의를 어떤 거 할지. 근데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실제 계약 내용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한번 해보고, 원래 우리가 시도했던 걸 한번 해보면서 상황에서 새로운 과제를 개발하고 수정 보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시험에서 얘기하는 과제 개발은 이 실행 단계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할 때는 과제를 먼저 개발하는 건 계약 단계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약서 안에 표적 문제, 목표, 너의 과제, 나의 과제를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계약 단계에서 해야 되지만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는 과제 개발은 항상 실행을 염두에 두고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단계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어쨌든 문제 규명 단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위임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반영을 해야 되고 회의 초기 사정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표적 문제를 1, 2, 3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번만 실행 단계가 되고 22번 과제 수행을 하면서 걸쳐버린 것들 이런 거가 있는지 그거 어떻게 하지? 아직는 맨날 계획만 거창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과제를 실행하면서 해서 실행 단계에 그런 거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3번 준비 단계 혹은 실행 단계에서 해야 되고 아닌 것은 표적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아무리 과제를 수행해도 개선이 안 된다면 우리 그럼 바꿔볼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실제로 변화하는지도 모니터링 해야 되고 장애물이 있는지도 파악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표적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계속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과제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표적 문제를 설정하는 건 당연히 그 두 번째 단계 문제 규명. 문제를 들어보고 표적 문제를 설정하는 문제 규명이었으니까 그걸 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4번 나오미 곤란이라고 한 분이 위기의 진행 과정, 위험한 상황이 되면 정말 푸석탕해지는 것처럼 견디는 시간, 이걸 취업 단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가 나를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이걸 뭐라고 하죠? 위기 촉발 요인이 생기면 그때 실제 위기에 속하고 그러고 그때 개입을 하면 마폭은 통합 단계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회복 단계로. 그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25번 이 모델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얘는 되게 신속한 개입을 요하는 단기 개입을 얘기를 했고요. 위기 개입은 두리뭉실 초점이 명확하고 구체적 행동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구체적이어야 맞는 거고요. 위기에 대한 반응, 위기 자체, 우리가 되는 건 위기 자체를 없앨 수 없어요. 그러기는 힘들어요. 위기에 대한 반응의 응을 줄이는 거. 그래서 아까 디브리핑 계속 말하게 하고 오히려 감정을 표출하게 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가득한 슬픔과 원망을 최대한 빼내서 시키는 게 목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3번이 틀리고요. 희망을 붙이고 사회복지사에 적용이 필요하다는 건 얘기예요. 자, 26번 위기 개입 원칙 신속해야 되죠. 그 다음에 초점이 명확한 문제와 목표에 초점을 두죠. 그래서 니은 디귿 맞고 그 다음에 20번에 3번에 있듯이 전형적인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잘 거야, 괜찮아, 나아질까라고 하는 희망을 고취시키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맞는 얘기고요. 27번 다음 사례에 적용한 실천 모델은 성폭력 피해. 그래서 세 번째 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그래서 빨리 일단은 안 보여야 돼. 이건 무슨 개입? 위기 개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8번 자살을 생각하면 위기 개입이 필요합니다. 자, 기업 자살 관련 내용을 직접적으로 물어요? 안 물어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물어야 돼요. 이게 맞는 얘기여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되기 때문에 니은 디귿 건너뛰고 리을만 하면 돼요. 우울증 증상이 있을 때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을이 들어간 4번이 맞는 거고요. 니은 디귿은 당연히 맞는 거라서 읽어보시면 돼요. 파워드 모델, 권한부여, 역량 강화 모델 보시면 19번 문제 중심으로 보지 않고 자원, 그렇죠? 자립 이런 거 있잖아요. 문제 중심이 아니라면 강점 관점이거든요. 문제 중심 관점, 병리적 관점의 반대 개념이라서 강점 관점 넣으면 강력해. 강권이거든요. 해결 중심이 아니면 역량 강화 혹은 권한 부여 모델이에요. 여기서는 해결 중심이 없으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30번 의미 있는 선택을 할 때 자기 자아 효능감을 중요한다. 강점을 찾는다. 잠재력 있는 인간이며 문제 자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제력 이거 다 뭐의 키워드예요? 역량 강화 인파워먼트 모델의 키워드예요. 자, 그다음에 31번 인파워먼트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얘는 실천 인파워먼트 모델은 실천론 문제에서도 나오고 실천 기술론 문제에서도 나와요.
네, 어차피 이교시 문제라서 개인적, 대인관계적,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원래 사회복지실 쪽에서 이버먼트 모델은 여성, 소수자,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운동하고 같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회 구조가 이들 집단에 대한 억압적인 이런 미가 되게 강하다 보니까 니네는 이거 할 수 없어. 특히 흑인 인권운동 같은 거 보면 식당에서도 혹은 버스에서도 여기는 앉을 수 없고 이러잖아요. 니네는 할 수 없어. 이게 마치 단독격수가 감옥에서 그 시스템이 너한테 이건 너는 못해. 문은 우리가 열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구조화된 사회적 억압 속에 놓여있던 사람들의 인파워먼트를 위해서 일단은 개개인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나는 흑인이라서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디즈니 애니메이션들 있잖아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뮬란 2. 저 지난주에 딸이랑 같이 봤는데 그잖아요. 뮬란 1 보셨으면 저 바다에 갈 수 없어. 저 넘어갈 수 없는데 하잖아요. 뮬란이. 그 주디 옥스 아시죠? 주토피아의 토끼가요. 어디 토끼가 당근이나 팔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디 토끼가 사자나 코끼리가 하는 경찰이 된다고 그건 안 되라고 얘기해요. 특히나 여자애가. 그렇죠. 뮬란 같은 경우 어디 여자가 머리 자르고 군대 그런 걸리면 그냥 죽어요. 그래서 보면 이 디즈니의 애니메이션들은요. 보통 10대 후반에 10대 중후반에 여자아이들이 그 각 문화권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문화권의 여자아이들이 주인공인데 그 시대 그 사회가 여자아이들한테 기본으로 네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이건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구도를 얘가 깨고 그 벽을 넘어가는 요런 거가 주제가 되는 인퍼먼트가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끌어올려야 돼. 이게 개인적인 차원의 아까 나왔던 자기 효능감을 증진하는 거고요. 구조에 의한 억압을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차별적인 억압을 거기서 성소수자나 장애인이나 여성이 비슷하게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끼리의 연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목소리는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가 힘들지만 여럿이 함께 그래서 내일도 광화문에 모이자 이러잖아요. 한 사람과 국회 앞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파워풀한 소리를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연대라고 얘기하고 이게 대인관계적이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뭘 바꾸고 싶은 거죠? 구조를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구조를 깨부수는 것까지를 인파워먼트는 그래서 우리가 인보관하고 아까 자선조직협회 얘기를 했을 때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온 게 자선조직협회는 빈미 개개인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얘만 뜯어 고칠 거야. 근데 여기서는 사회 구조가 문제라서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보관 활동가들은 지역 환경실태, 위생실태, 교육실태 이런 실태조사를 지역 주민들이랑 같이 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치인들 압박을 하려고 하잖아요. 니네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죠. 그래서 얘가 인파워먼트 모델의 기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인 차원, 구조적인 차원까지 이루어지는 거 맞는 거고 협력적 파트너십 맞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니은은 당연히 맞는 거고요. 자원동원, 권리 맞는 거고요. 모델의 인적인 근원은 어디에서 찾는다? 인보관 운동이에요. 레이놀즈요? 그러니까 인파워먼트에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근데 레이놀즈까지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기원은 인보관 실천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32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중심에서는 문제를 강조하지만 얘는 단점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려요. 그러니까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겠죠? 그럼 니은만 확인하면 영양, 자원, 강점 얘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니은은 맞아요. 자동으로 답은 3번 거죠. 개입의 주체가 주체예요. 주체요, 주체. 그쵸? 디귿은 틀렸고요. 협력적 파트너십은 항상 나오는 말이라 당연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33번. 권한부여와 거리, 뭔가 협력 중요하고요. 다양한 계층에 대한 수용이에요. 니네는 억압 이런 거 아니라는 거고요. 가능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주도예요. 아니면 주체로서의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요. 주체로서의 클라이언트가 중심이기 때문에 사원은 틀립니다. 개별성을 독특하게 강조하는 이건 당연히 아니고요. 34번. 인파운트 모델의 사회복지사의 이것도 아까 비슷한 거예요. 3번처럼 저기 뭐지? 2번. 실천과 중심. 사회복지 주도. 이런 거 나오면 틀려요. 클라이언트가 전문가다라고 하는 강점관점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끌고 갈게 넌 날 따라와 이런 건 틀리는 거예요. 비슷하게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 시험에서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 한국사회복지사 윤리 어디에도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뭘 해준다 이런 건 없어요. 클라이언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의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해야지 내걸 위해서 뭘 할게 이런 표현은 전혀 없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35번 옳은 것은 논리적 관점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도 환경 변화를 추하지 않는다. 아까 차변화까지를 긍정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억압적 환경 이런 거는 기본으로 중요해요. 클라이언트의 적극적인 참여, 주체적인 참여 당연히 강조하는 거고요. 전문적 기반으로 클라이언트 아니에요. 클라이언트가 두 가지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진단 얘기하는 건 병력 관점입니다. 병력 관점에서는 누군가인 내가 너는 환자니까 너의 병을 진단하고 너의 병을 치료해줄게. 이거 문제적인 용어예요. 자, 3번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와 함께 맞는 거고요. 개인 관계 제도적 차원 맞는 거고 협력에도 맞는 거예요. 문제와 부적응에 초점을 두는 경제적 관점이라서 땡 대발전인데 발전일 발달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려 37번 옳지 않은 것은 잠재적 역량, 강점, 자원 다 강조하고요. 클라이언트 주도적인 참여 역할 강조하고 대발전이에요. 근데 대발이 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3번이 된 거죠. 근데 이용 가능한 자원체계의 능력을 분석하고 목표를 구축한다. 이건 대발전 언제라는 얘기일까요? 이용 가능한 자원체계의 능력을 분석하고 목표를 구축하는 거. 이거 발전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목적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는 거 있잖아요. 얘는 대화 단계 수술이 같이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자원과 역량을 확인해 보고 분석한 후에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건 단계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 문제가 많죠. 자, 그다음에 다음에 설명하는 모델은 장애인이 대부분의 사회에서 장애인 클라이언트의 취약한 권리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고 억압하고 그러니까 차별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합력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럼 뭐죠? 인파먼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대도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39번에서 대화단에서 만나서 뭐요? 우리 함께 이거 파트너십이에요. 이것이다. 목표는 조금 방향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 설정과 협력관계 형성 만들 강점을 확인하고 정보를 확인하고 분석하고 하는 건데 발견 단계에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업 디귿을 발견, 니은 이를 대화가 맞는 거죠. 자, 40번에서는 발견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성공을 보는 거 언제 하죠? 발전 단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대성을 통합하는 활성을 언제 하죠? 이것도 발전 단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새로운 자원을 활성화하는 거. 이게 우리가 이걸 사용해서 지금 믿고 있는 걸 해서 이렇게 쓰니까 우리 또 다른 자원을 찾아볼까? 이것도 발전이에요. 더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도 발전이 돼요. 자, 수집된 정보를 수집해서 발견을 해서 그걸 분석, 정리하고 조직하는 거. 이걸 발견 단계 하겠죠. 그리고 스노시브 하는 건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이건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자체로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40분으로 하는데 저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쉬었다가 나오고 가도록 할게요. 네. 네. 기술답이에요. 우리 책 중에서 최우식이 다혜야, 기세야, 쌤은 기세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제점에서 지면 안 돼요. 네. 아, 네네네네.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를 풀었잖아요. 네네네.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실내 소심, 네. 아, 아. 가 후방차가 감소한다라고 문제에 돼 있는데 어떤 데서는 또 그게 정말 네. 게 그게